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 보죠. 우선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해드리는 점이 LG화학이 중국 생산 테슬라 모델 Y의 전량 배터리본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모델 Y에 들어갈 물량 전량을 수주를 하게 된 것인데, 내년에 대략 모델 Y의 물량이 테슬마니안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대에서 25만 대 정도를 추산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얘기이고, 그것은 일단은 36만 대 기준으로 봤을 때 연 3조 원 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난징 공장에서 양산하는 NCM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원래는 CATL이 얘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LG화학의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CATL의 NMC 811 탑재된 아이온-S가 지속적인 이렇게 화재 문제 때문에 이슈를 겪은 바 많았었죠. 뉴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LFP 배터리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나 그쪽으로만 전문 연구를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니켈 쪽에서는 조금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실제로 업계의 컨센서스도 하이니켈 분야는 아직까지 못 따라오는 것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NCM811의 공장 수율은 CATL이 대략 45%에서 5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능력 부족인 상황이라는 것이 내용이었고, 테슬라의 명운을 거는 선택이 또 모델 Y의 입장이기 때문에 LG화학의 편을 들어준, 그리고 전량 수주라는 그러한 호재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갈 텐데, 9월 중이나 8월 중에 올려드렸던 카마겟돈의 2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가 밑빠진 독에 돈붓기를 하는 그러한 머니핏 상태에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10월 말에 얘기가 나왔던 소식이었죠. 블룸버그의 뉴스인데, 혼다가 유럽에서의 CO2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테슬라와의 탄소 크레딧 풀에 가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 표준을 준수하겠다는 유럽위원회 자료에 혼다가 추가로 진입하면서 생겼던 변화였습니다. 기존의 테슬라 풀에 들어가 있었던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혼다가 오더라도 기존의 협정을,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한 바 있었죠. 피아트는 2019년에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을 사는 계약을 맺었었고, 2023년까지 약 20억 달러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까지 경쟁사에게 돈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풀링이 가입을 하는 것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오래 걸렸고, 이 뉴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이 뉴스가 테슬라 입장에서 탄소 배출권의 크레딧에 가입하는 바이어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었던 내용이었죠. 2021년 카마겟돈이 온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새로운 디테일을 조금씩 추가해볼까 합니다. 2018년 당시에 액추얼 데이터, 실제의 배출량, 그리고 2021년 당사가 제출했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미션을 줄이겠다 라고 말했던 목표치, 그리고 실제로 달성해야 하는 타겟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기업들이 매출 측면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익분 대비 과징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도요타는 프리우스 같이 이런 연비를 극도로 높인 제품들과 거의 모든 제품군을 하이브리드화 시켰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잘 적응했고, 그 결과 이것이 이제 2021년 실제 탄소 타겟입니다. 94.9g 정도를 달성해야 하는데 예상이 95.1g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2018년에 에빗 마진 대비해서 0.1% 정도만 벌금을 지출하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도요타는 상당히 잘 적응한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 값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잘 따라왔던 푸조 시트로행은 실제로 2018년 대비해서 마진의 21.3%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르노, 르산, 미쓰비시 그룹은 수익의 12.4%를 내야 하고, 현대기아차는 28.9%를, 폭스바겐은 32.4%를, 당연히 파는 양도 많으니까 이것을 못 지켰을 때 페널티 양도 그에 비례해서 볼륨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BMW는 8.3%, 포드는 39%를, 다임러는 승용차, 그것뿐만 아니라 상용차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타깃이 높게 잡혀있는 편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업마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타깃이 상용차나 이런 트럭을 많이 팔수록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9%를 지출합니다. 혼다는 5.5%,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49.5%, 볼보는 27.6%, 마츠다는 115.7%,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망의 제규어 랜드로버는 404%를 내야 합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악몽과 같은 한 해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럼에도 이 기업들은 전기차에는 큰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자료인데 브랜드 광고에는 14% 정도를 지출을 하고 특정한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쪽에 내연기관 쪽에서는 85.7%의 광고비를 실제 지출하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0.3% 정도만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실제 세일즈 비중이 98.1%와 1.9%로 세일즈 비중으로 봤을 때 더 큰데도 실제보다는 더 적죠. 2019년 뉴욕타임즈는 또한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배터리 전기차의 제품 이름을 아무거나 대달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5%는 모른다고 응답했고 24%는 테슬라의 이름을 대었으며 5%는 닛산 리프, 실제 다른 응답들도 12%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 답은 자동차 업계의 딜레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뜯어보고 원가를 분석하는 먼로 어서시에이트는 혼다, 현대, 제규어, 르노니산, 도요타 모두 전기차로는 큰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을 내기 시작하는 기업으로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정도를 꼽았죠. 그에 따르면 거의 전기차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테슬라 뿐이었고 해당 자료가 나왔던 시기보다 지금은 수익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죽음의 계곡을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팔아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R&D의 대부분의 비용은 매몰 비용이 되는 처지에 놓여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터보부터 엔진 스탑까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각 기업마다 선호하는 기술 개발의 방식들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이렇게 7단 기어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GM은 직분사 엔진 연구를 주력으로 하고 스바루는 무단 변속에 집중하는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또 벌금을 줄이고 미래 시장, 미래 소비자의 원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동 방식이 어떻든 전기차를 팔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파는 방식으로는 마진이 마땅치 않고 한마디로 맞불을 더 크게 질러서 더 막대한 돈을 부어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두주자인 테슬라와의 직접적인 시기상 경쟁은 피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죽음의 계곡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르는 불에 대항해서 그 막대한 맞불을 지를 수 있는 주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도요타나 BMW처럼 하이브리드를 통해 비껴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GM은 5년간 30조 원, 폭스바겐은 약 45조 원 정도를 전기차 분야에만 투자하고 포드는 2022년까지 11.7조 원, 현대차는 여기엔 61조인데 실제로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41조를 투자하고 20조를 미래 사업 역량 강화에 투자합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이나 모빌리티나 비행체나 오토메이션 그런 쪽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우디는 2024년까지 이모빌리티 분야에 370억 유로, 약 50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제는 이 계곡에서 정말로 벗어난 듯 보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계속해서 오토모티브 마진도 계속해서 그로스 마진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번 3분기는 기록적인 분기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판매 수익만으로도 순수익을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규모의 경제, 딜리버리 양이 많아지는 시기마다 매출 총이익률도 함께 좋아지는 그러한 그래프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패턴이었고 올해에는 50만 대를 예상되고 있으나 각종의 부품 업체들로부터 받는 정보와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소스를 통해 받는 정보에 따르면 120만 대에서 130만 대 정도를 내년에 중국과 미국, 베를린 공장까지 하여 만들 것임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탄소 배출 크레딧은 단순히 공짜 수익을 내는 측면을 넘어 테슬라에게는 부스터를 달아주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혼다가 테슬라의 풀링에 얼마를 지불하는 계약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올해 테슬라는 탄소 배출 크레딧 판매로 벌써 1.3조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탄소 배출 규제는 더욱더 강화되기 시작하는 원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자료를 가져오게 됐는데 왼쪽 위부터 승용차 탄소 배출 규제, 오른쪽은 경상용차 탄소 배출 규제, 승용차 연비 규제와 경상용차 연비 규제 그래프입니다. 2021년 유럽은 이제 킬로미터당 95g을 적용하게 됩니다. 잘 보게 되면 중국도 여기에 갑자기
매섭게 이만큼 떨어져서 규제를 강화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용차 부분은 아무래도 실제 삶과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럽도 약간의 유예를 이만큼 기간을 주었지만 반면 또 중국은 급격한 기울기를 또 한 번 점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럽도 승용차 연비 규제는 가차 없습니다. 2021년부터 급격하게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상용차의 연비 규제도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점프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기울기 강화이죠.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띌 수 있는 것은 2021년부터 규제의 기울기 각도가 바뀌는 본격적인 탄소 배출과 연비 규제의 시작이 되는 원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과징금은 유럽에 대해서는 더욱더 전기차 보급에 힘쓰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게는 과징금을 주어서 마이너스 폭을 늘리고 새롭게 나올 전기차와 친에너지 차에게는 보조금을 높여서 플러스로 더해주는 것이죠. 그 결과 맥킨지의 포캐스트에 따르면 앞으로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은 압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임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1억 2천만 대의 전기차가 돌아다닐 것임을 예상되고 있고 그것도 베이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불 케이스의 경우에는 2억 4천만 대가 돌아다닐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정책을 세워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충전소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은 충전소는 또다시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과징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많고 그 결과 유럽은 EU와 미국, 중국이라는 3권역 축 중에 2030년 기준 가장 큰 규모의 충전소 인프라를 갖는 것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넣어서 탄소 배출 크레딧에 대해서 추가로 올려드린다고 했던 부분을 완성시킨 그러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